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일부 잠정 합의했지만 가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피격 사건을 놓고 안보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 유입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8천여 명을 나타냈습니다. 재유행 가속화 우려 속에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 방역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에 이어 6월 생산자 물가 역시 11% 넘게 뛰어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 압박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원달러 환율이 13년 2개월 만에 장중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이후 1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고점을 3거래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행안부가 다음 달 2일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치안감을 국정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업무 등을 맡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선 경찰에서는 민주화에 역행한다며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알몸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수사사법체계특위 등 일부 원구성 협상 쟁점 사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지만 가방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자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원구성 협상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또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 구성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오히려 편파 보도를 방치한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편파 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려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정부 주문에만 충실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기보다 오로지 방송 장악, 경찰 장악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문에만 충실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언론 방송가의 일전을 경고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다만 양당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르면 오늘 안에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양당 내부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은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냐, 조기 전당대냐를 두고 친윤계 내분설이 일었는데 당사자인 권성동 대행과 장제원 의원은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오늘 두 사람은 점심때 만나 수습에 들어갑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 이후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당원과의 만남 신청을 받는 등 장외 여론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친명 대 반명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출마 반대를 외쳤던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비대위 판단이 뒤집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안보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별도 토론회를 열고 탈북어민 북송 절차의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귀순 의향서까지 쓴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은 국제형사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인계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송부했다며 강제 북송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강력범죄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법적 절차도 지켜졌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가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해경이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정보기관과 군 모두 월북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았고 모두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그런 일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한 데 대해 동의하냐고 묻자 원내대표의 말씀인 만큼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한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세다는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4차 접종을 확대하고 휴가철을 맞아 공항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4회 2부입니다. 네, 먼저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882명입니다. 전주 확진자의 2배를 약간 웃돌아서 12일째 더블링을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서 65명, 숨진 사람은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전파 속도가 계속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BA 2.75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감염 가능 기간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어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재유행 규모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BA 2.75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매우 빠르고 면역 회피력도 강해서 BA5와 BA 2.75가 함께 유행하면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확진자 규모를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준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정부는 이번 주 병상 점검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는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4차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4차 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된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겐 방문 접종팀이 찾아갑니다. 4차 접종은 사실 호응이 크지 않은데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4차 접종이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져도 고위험군의 위중증화와 사망을 막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 고령층 4차 접종 결과를 분석하니 감염 예방 효과는 20% 수준이었지만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는 50%가 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방역도 강화하는데요.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관광지에도 2,500명을 배치해서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특히 실내 소독과 환기를 중점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4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덩달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검사가 일상화된 상황이라서 실제 감염자는 10배에 이를 거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13만 511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13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또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3만 8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9% 증가했고 사망자도 11% 증가한 43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긴 겁니다. 지난 겨울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4월 초 저점까지 내려갔던 확진자는 이처럼 최근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We update COVID levels every week on Thursday. Last week, CDC reported 32% of the U.S. population is living in a high COVID-19 community level, represented by orange. 뉴욕타임스는 40여 개 주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규모가 공식 집계치의 최대 10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1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It is very clear that that is an underestimate.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getting infected with mild to moderate symptoms who do home testing, who do not report it. 검사 건수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을 봐도 최근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최근 18.1%까지 올라갔는데 오미크론 대확산 때 29.2%와 대유행 초기 21%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재확산은 전염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파악된 오미크론 하이변이 BA.5 탓입니다. 감염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면역 효과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보건당국은 이 때문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의 재감염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최고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6월 생산자 물가 역시 11% 넘게 올랐습니다. 커지는 물가 상승 압박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연속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3월 11.6%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준은 28년 만에 처음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지금은 울트라 스텝, 즉 1%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Of course, we're not trying to provoke and don't think that we will need to provoke a recession, but we do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restore price stability. 세계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price cap on Russian oil is one of our most powerful tools to address the pain that Americans and families across the world are feeling at the gas pump and the grocery store right now. 물가 상승 우려로 장 초반 급락했던 미 증시는 연준 고위 관리들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나오며 반등해 고압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 우려에 0.5% 하락하면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래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달러에 1,320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장중 1,320원을 돌파한 건 13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오름폭을 키우면서 1달러에 1,320원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지난 12일에 기록했던 연고점을 3거래일 만에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지금은 오름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어제 종가보다 10원 조금 더 넘게 올라서 1,32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중에 1,320원을 넘어선 건 지난 2009년 4월 30일 이후 13년 2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건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가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니까 달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율 상승은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3.6%나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해 오는 가격도 비싸지니까 전반적인 물가 상황에 압력이 커지는 셈입니다. 반면 경기 침체 우려에도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입니다. 어제 소폭 하락했던 코스피, 강보합이었던 코스닥 지수 모두 오늘은 내림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코스피는 0.23% 정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줄여서 0.28%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고물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이미 세계 경제가 침체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은 한동안 반복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상하이 봉쇄의 여파로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29조 2,464조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중국 안팎의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균 전망치인 1%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만에 33% 넘게 오르며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여전히 불안한 국제유가가 지난달 수입 물가에 다시 한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33.6%나 상승한 겁니다. 역대 가장 높았던 5월보다도 0.5% 오른 수준으로 최고치도 새로 썼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산품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수입 원유의 기본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달 가격이 1년 전보다 58.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물가는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오르면서 1년 새 23.7% 상승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도는 품목 비중이 50%에 이르는 등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도 보다 광범해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유가가 지금 일단 무너진 상태인데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지는 좀 7, 8월 달에 이런 이제 경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면밀히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빅스텝이라는 고육지책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앞서 발표했던 대로 다음 달 2일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정부 서울 정사입니다. 네, 경찰국 출범일이 다음 달로 확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시행일을 8월 2일자로 못 박았습니다. 핵심인 행안보안 경찰국은 총괄과 인사, 자치경찰제원 등 3개과로 나뉩니다. 국장은 치안감이 맡으며 모두 16명이 배치될 예정이고 전체 80% 정도가 경찰로만 채워집니다. 핵심 기능은 총경 이상 고위직 임용 제청을 맡는 인사과입니다. 행안부는 인사과 직원 전체를 경찰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원희의 또 다른 권고안이었던 경찰청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합니다. 지휘규칙은 경찰청에 대한 중요성 특사항에 대한 승인과 예산 중 중요 사항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들을 위한 이른바 당근직구를 해놨습니다. 우선 총경 이하 일반 출신 기준을 확대합니다.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으로 하는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구성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위원 등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 결정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물론 일선 경찰관들까지 민주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행안부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이어져 왔는데 반응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경찰직장협의회는 일단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1시간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해온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민주화 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의 부활과 다름없고 이 독립청인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 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1인 시위로 시작된 직협의 반발은 삭발과 단식, 기도 시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세종시 행안부청사 앞에서 단식을 이어오던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단식 9일 만에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며 인근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습니다. 어제 서울 명동성당 앞에선 기도 시위가 열렸고 그젠 서울 조계사 앞에서 빗속에서 이 삼보일배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도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행위라고 말한 데 대해 결국 수사는 행정이니 본인이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댓글에선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게 통탄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방안 자료엔 이 항의의 표시로 릴레이 댓글 삭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나타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여대생이 발견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하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성이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인하대 공대 1학년 A씨로 확인됐는데 공대 건물 인근에서 발견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하대학교 측은 A씨가 계절학기 수업을 듣던 학생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돼 A씨가 학교를 방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쓰러져 있던 지점과 10m가량 떨어진 건물 외벽 바닥에서는 A씨의 거로 추정되는 속옷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A씨의 동선과 함께 동행자 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건물에서 추락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고나 범행에 의한 사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속의 대사입니다. 이 한 줄에 생각보다는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실화가 바탕이었고 그만큼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소년법 가장 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촉법 소년이 있습니다. 만으로 10살부터 13살까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만으로 14살이 안 된 아이를 모두를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떤 범죄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소년원에 가는 게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 소년법을 폐지하자거나 촉법 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여론이 종종 들끓습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가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론만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장관이 이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사안이죠.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촉법소년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서울 소년원장을 지내신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새삼스러우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1993년도에 이제 행정고시로 합격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24년 동안 소년 범죄만 이제 전담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경기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촉법소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만취한 중학생이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아마 성인이었으면 체포가 됐겠죠. 네. 처벌도 받았겠죠. 근데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촉법소년이었고요. 네. 처벌도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뭐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그 아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경찰의 대응이 굉장히 이제 미흡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제 촉법이기 때문에 형법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법인 소년법 대상이어서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이 아이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손괴죄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우범 술 먹고 난동을 부렸으니까 우범 사유예요. 그러면 소년법에 따라서 반드시 법원 소년부로 정권 다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저는 이 아이는 바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경찰이 이제 지금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후 처벌과는 별개로 좀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촉법소년 범죄가 있을 때마다 좀 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론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죠.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반대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금 좀 전에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오셔서 뭐 이 행정부 입장에서 이제 형사 처벌 연령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되어져 있어요. 이제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 국가 공권력의 이제 개입 연령을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14세 미만입니다. 그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마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행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서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나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게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회에서 나서서 이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이제 제대로 된 제도 또 시스템들을 이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법무부보다는 국회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에서 나서는 거는 이제 나의 권한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경찰에서 소년부로 넘겨진 촉법소년 사건 건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최근 5년 동안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년 단위로 넓혀서 보면 꼭 증가 추세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반박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보면 지난해 송치된 만여 건 가운데 70%가 넘는 사건이 강력 범죄였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두 가지 그래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저도 이 자료를 이제 봤는데요. 이게 이제 경찰의 문제를 조금 보여주는 그런 드러내는 통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송치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에 저촉됐는지 그러니까 범죄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은 법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이게 법원 소년부에서 이게 촉법 소년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통계 자료는 사법 영감에 나옵니다. 사법 영감 자료를 이제 한 10년치를 보면 한 5년 전부터는 3,500건이에요. 그러니까 쭉 일정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10,000건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촉법, 그러니까 형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게 3분의 2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잉으로 이제 한 거죠. 경찰이.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경찰 차 위에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찰이 이 소년법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일관된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아까 그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일단 법무부가 나서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좀 그 다른 이유도 있으십니까? 이제 일단 저기 이제 보면 그 촉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그 TV 프로그램도 보면 오은영 박사의 이제 금쪽이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이런 프로그램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를 키우는데 보면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말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그 아이들이 오은영 박사를 만나서 보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벌이라든지 또는 위협을 가한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벌로 접근을 할 이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정신과 전문이라든지 뭐 아동 전문가라든지 교육 전문가 아니면 복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복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를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처벌로 접근해서 해결이 된다라면 세상에 문제는 없죠.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 나타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처벌 강화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소년법이라는 게 처벌이 목적인 게 아니잖아요. 교화, 그렇습니다. 예방이 목적인 거잖아요. 실제 처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범행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호 처분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형사 처벌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아마 더 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났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13세 이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강력 범죄자들 이제 선별해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나쁜 아이들이에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간으로 이제 이게 그 체포되어져서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한 10년을 받았다. 그럼 이제 13살짜리 아동이 그럼 23살 이제 청년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나왔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뭐 대학 교육을 받은 뭐 아주 우수한 그런 선량한 시민이 되어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제 복수심을 품고 나오는 그런 짐승이 되어서 나올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명확하게 후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능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12세, 13세 아동이 교도소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혼자 생활하는 것도 문제일 테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건 더 문제죠. 왜냐하면 이 나이가 어린 때일수록 어딘가 소속되고 애착되기를 원하니까 그곳에 있는 이제 연장 소년들과 같이 이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범죄를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이 아이가 그곳에서 지배 복종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졌을 때 10년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범죄 단체가 이제 조직되어져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할 텐데요. 강력범죄라는 게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처벌을 강화하는 것 어떠냐,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흔히 알기를 처벌을 강하게 하면 피해가 회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의 이런 분노는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분노를 범죄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데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벌해야죠. 그런데 범죄 피해자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되겠다라고 별개로 진행을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1980년대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이제 들어섰으니까 범죄 피해자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좀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늘 주장하는 것이 예. 범죄 피해자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담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시대가 요즘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네. 이미 우리 때의 중학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는 그렇죠. 하는데 네. 범죄가 그만큼 좀 잔인하고 좀 흉악해지는 것도 이것과 좀 연관지어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가 뭐 현장에서 이제 본 것들에 의하면 24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범죄는 흉악하죠. 네. 피해가 철철 난다고 해서 흉악 범죄가 아니고 네. 모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는 다 흉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흉악 범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사건을 흉악 범죄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 통계들을 보면 범죄가 그렇게 흉악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뭐 살인 사건은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고 예. 강도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화 범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감소했고 좀 늘어난 부분이 이제 성범죄인데 이게 옛날에는 강간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성범죄로 해가지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가 굉장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관련된 특별법 같은 것들도 많이 제정이 되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렇게 흉악해졌다라고 예. 보는 것은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그 단순히 건수가 감소한 건가요? 아니면 인구 대비했을 때도 그것까지 감소한 해서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촉법소년 나이를 정한 게 지금 거의 70년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시대가 변한 만큼 그걸 좀 반영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시대가 흘러서 변했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1953년도에 형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때 이게 전쟁 통해서도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국가 형벌이 아니고 가정적인 또는 복지적인 처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그런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이제 들어서 있는데 예. 좀 더 나은 좀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게 이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예.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지금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연령을 낮추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평생 지속형 범죄자, 그러니까 그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60%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이죠. 예.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절한 효과 있는 개입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효과적인 개입이 처벌을 강화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처벌은 오히려 더 빗나가게 만들죠. 교화가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치료가 거고요. 중요하죠. 치료가 치료, 중요하다. 네. 오은영 박사 같은 그런 전문가의 치료가. 예. 보호 처분 10호를 받을 경우에 그러니까 소년원에서 최장 2년 동안 있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네. 2년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시간입니까? 그게 이제 이 소년법을 이제 개정할 때 전문가들 의견들을 이제 다 반영해서 이제 2년으로 줄인 거죠. 예. 2년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개정이 이제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소년들에게 2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인에게 있어서 한 20년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지금 뭐 소년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정신보건 간호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렇게 배치되어져서 이런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 대해서 이제 거의 뭐 매주 그런 상담들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면 뭐 충분히 그 뭐 성행이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소년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일단 정부가 논의에 착수를 했으니까 아마 결과문을 내려고 할 겁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아이들을 이제 제대로 교육하는 일, 이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년지 대계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너무 쉬운 길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제대로 이제 자격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국회에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논의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용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호텔 지배인이 장기 투숙객들의 숙박비를 개인 계좌로 받아서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지배인이 아닌 투숙객들에게 돈을 더 내거나 방을 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측이 일방적으로 전기마저 끊어버리면서 졸지에 방랑자 신세가 된 투숙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보는 Y 송재인 기자입니다. 올해 초 귀국한 김판준 씨는 1년간 머무를 임시거처로 서울 강남의 4성급 레지던스 호텔 방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호텔집 생활을 해오던 지난달 말, 여느 때처럼 귀가한 김 씨는 방문에 붙어있는 퇴실 공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5달도 더 남았는데 7월까지 당장 방을 빼달라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제 얘기랑은 상관이 없고 저는 어차피 계약이 1년치를 내고 들어왔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뭐 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호텔 측에 물어보니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가 계약 당시 투숙비 1,000만 원가량을 선입금했던 총지배인 A 씨가 그동안 개인 계좌로 받아둔 돈을 빼돌리고 사표를 썼는데 호텔 측에 납부된 돈은 없는 셈이니 계약한 방을 빼든 돈을 내든 하라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저희한테 돈을 내셨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들여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더 낼 수는 없다는 말에 돌아온 건 호텔방 출입 차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러면 짐을 싸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데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적어도 약이라도 좀 꺼내게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약입니다. 하루아침에 퇴실 통보를 받은 건 김 씨뿐이 아닙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명 가까이 되는데 지배인 A씨가 자신이 대표라고 적힌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여주면서 숙박비도 깎아주겠다고 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텔 측의 추가 결제 요구를 거부했다가 호텔방 문출입이 차단된 건 물론 전기마저 뚝 끊겨버렸습니다. 전기가 전부 안 들어오고 화장실에서 일단 씻을 수가 없고요. 전혀 씻을 수가 없고 핸드폰 충전할 수도 없어요. 못 씻고 핸드폰 충전도 못한다. 이건 그냥 나가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죽어도 못 열어주겠다는 거. 그럼 열어주지 마라. 그리고 제가 문에다가 문을 안 잠기게 테이프를 붙여놓고 문을 개방하고 살고 있는 상태죠 지금. 직장과 지인 집 등을 전전하며 방랑자 신세가 된 투숙객들. 이런 상황에서도 호텔 측은 투숙 예약을 받으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텔 측은 투숙객들이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지배인 A씨가 지나치게 싼 값에 방을 빌려준 만큼 이제까지 낸 돈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투숙객들의 선 결제비는 바닥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싼 값을 부르면 당연히 의심해봐야 했던 거 아니냐고 투숙객들을 탓하며 본인들이 A씨에게 돈을 청구하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배인 A씨의 횡령 혐의 수사와 함께 투숙객들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호텔 측의 권리방해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오늘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제주도 많은 곳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륙에는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최고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복인 내일과 제헌절인 모레에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래동화에서 마음씨 착한 흥부를 부자로 만들어준 제비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입니다. 하지만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요즘은 농촌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비가 강원도 강릉의 한 상가 건물 안에 해마다 둥지를 틀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어물 가게 안 천장 한쪽에 지은 작은 둥지. 솜털이 보송보송한 제비 새끼 4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사냥해 오자 서로 먼저 달라며 한껏 입을 벌리고 아우성칩니다. 바로 옆 건물 가게에선 다른 제비 가족이 보거 박제 기념품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법 몸집을 키운 새끼들은 날갯짓도 해보고 깃털도 고르며 부산스럽습니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 건어물 가게 대박 날 것 같기도 하고. 제비는 10여 년 전부터 해마다 이 상가 건물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둥지를 튼 제비는 모두 7쌍. 주변에 먹잇감이 풍부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로부터 피해가 없고 성공적으로 새끼들을 키워낼 수 있었다면 제비 입장에서는 상가 안쪽이 안전한 번식 장소로 각인되었을 것이며 2년 전에는 어미가 사고를 당한 듯 오지 않자 한 상인이 먹이를 사다 먹이며 새끼 5마리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애착이 가더라고. 그래서 저 의자 놓고 가서 매일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내어주고 주고 이랬으니까. 흔한 여름 철새였던 제비는 농어촌 도시화 등으로 인해 전국 서식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29마리로 20년 새 20% 넘게 줄었습니다. 귀한 손님 제비가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고 가을쯤 월동지인 동남아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상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선언이 잇따른 가운데 조금은 특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인 줄 알았는데 악연이 된 것 같은 인물들입니다. 당에서 출마 자격이 안 된다고 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후보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국회 소통관은 고사하고 국회 경내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출마를 말렸던 이재명 의원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겠다 말겠다 얘기 없이 애둘렀지만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출마 선언은 후보를 등록하는 날 모레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당권 주자로 거론됐지만 가장 늦게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셈입니다. 오늘의 전국대담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3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지나가도 될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시죠? 네. 아니, 지난번에 다른 데서 뵀습니다. 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일단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국회 안으로 못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국회의원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국회 안에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청년 정치 그리고 그 당시에 당이 어려웠을 때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영입되어서 각종 당의 이제 쇄신과 혁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그 역할들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역할 한 거에 대한 것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에 되게 소중한 자산은 맞아요. 소중한 자산은 맞는데. 다만 이번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6월 1일 날 사퇴를 했잖아요. 사퇴하고 이제 당에서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그 권리당원 6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출마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비대위에서 결정도 끝났고 당무위에서도 결정이 끝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엊그저께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직접 이제 만나서 당이 그러한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도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마를 강행하고 당과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당에 있는 우리 원내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이렇게 그 젠더나 이런 거에 혁신이나 쇄신을 같이 많이 부르익었던 그 당의 자산에 대해서 응원하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출마를 강행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출마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중앙당 선관위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없죠. 저도 뭐 당협위원장 하면서 공직 후보자 접수도 해보고 뭐 시장 선거도 접수도 해봤습니다만 똑같은 겁니다. 오늘 뭐 접수를 하면 접수 전에 거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반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자격이 미비하면 반려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류가 좀 부족하거나 잘못돼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다시 해오라고 하는 것이고 자격이 미비되거나 부족하면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일단 접수처에서는 사무처에서 아마 할 텐데 접수를 받고 그럼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여야 공유 모든 정당이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격 심사위원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들어와서 접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이 맞는지 서류에서 자격 심사를 거르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온 이상 뭐 국회 앞에서 이렇게 땡볕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접수가 되거나 비대위원 출마가 가능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분의 처음 그 용기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치의 기본 본령이라는 것은 저 정도 됐으면 주장을 하고 저희까지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 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을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초대해서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의원과 이제 가장 각을 세우는 민주당내 인사로 돼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야 나쁠 건 없죠. 정치의 고유한 그 역할이라든지 정치의 최소한의 그 뭐라 할까요?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불러서 자기랑 같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갖고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팬덤 정치에 대한 극복, 그다음에 성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대우 각성, 그다음에 내로남불에 대한 어떤 근절 이런 것들은 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는 건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런 주장은 주장대로 하되 그러나 지금 저렇게 땡볕에까지 나가가지고 고집을 계속 피우는 것은 정치를 하기에는 조금 더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막무가내식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정말 불허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여론의 흐름도 지켜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당대회가 흥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지원 위원장이 출마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원 당규회의에서 그 결정해야 되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근거로 드는 것이
자기가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도 당무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네. 해줬고 중앙위에서 임명 절차를 받았다. 예. 이걸 근거로 해서 해달라는 것인데 그때 이제 당무위에서 그러면 그 권리당원 6개월 이상이 안 됐는데 해줄 때 단서 조항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선출할 때도 피선거권을 준다라는 네.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었고 그래서 그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는 순간 그 권리당원 6개월의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 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을 당의 공식 그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선관위는 이미 당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도 똑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게 출마 여부에 대한 요구를 이제 이렇게 요구했던데 그건 참으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비대위에 이제 이렇게 당에 들어올 때 이재명 그 의원이 이렇게 좀 의견도 구하고 해서 같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도 우리 그 비대위에서 그리고 당무위에서 그 출마 자격이 안 된다고 결정할 때에도 이재명 후보와 당과에 무슨 교감이 있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비대위원회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인 출마 관련된 입장을 밝힐 입장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밝혀봤자 그 뭐 이재명 의원이 그런 권한이 출마를 시키냐 안 시키냐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다분히 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좀 뒤에 좀 깔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최고위원이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그것도 똑같은 기준이니까요. 네. 혹시나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까 진근시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힘당은 되게 좋은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가 최대한 흥행이 되어야지 국민적 관심을 끌어야지 그 힘으로 또 혁신과 쇄신할 수 있고 또 선명야당 그리고 또 유능한 민생정당의 기치를 갖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당원 당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좀 적용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번 주말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뜸을 들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그래서 시종일관 이재명 후보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출마해서 당선했을 때나 성남시장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스스로 자평하는 것이나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그 불도저 같은 추진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또 평가했던 분들도 있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유독 이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도저가 숨어 있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스타일 같지 않다라는 일단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뜸을 들여서 결국 막바지에 가서야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 나와서 패배했던 패장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또 지역구까지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참패의 또 패장이기 때문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내에서조차도 출마는 좀 너무 성급하다, 당대표 출마는 좀 과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내 비판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아마 부담 때문에 그러나 속마음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감수하면서 그 정면 돌파하기에 조금 좀 더 상황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든 저 개인적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의원 개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당연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나와서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 당으로서도 나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당내에서 여러 경쟁자들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 정성호 의원이 이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인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준비가 되면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많은 당 지도자들이 정권의 어떤 정치보복적 정치 탄압적 수사를 했을 때 당이나 당의 구성원들이 의원들이 함께 거기 싸워줬지 오히려 집권 세력이 이 정치보복적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당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그 사법 리스크가 있다 공격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당원들을 갖다가 통합시키고 이 당을 보호할 수 있을런지 저는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정성호 의원의 그 시각에 동의합니다. 그 사실은 이게 사법 리스크냐 또는 그 정치 보복이냐는 하나의 프레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그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고소 고발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례들이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오히려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그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우리는 가져가서 예. 그 당이 그렇게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1,600만 표를 득표한 유력한 대선 후보, 앞으로도 대선 후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신 예.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재명 그 의원을 대체할 만한 상징성 있는 인물도 사실 당내에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당대표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정치 보복성 그런 수사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오히려 당에서 우리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을 지키기 예. 위해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게 동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의원 같은 정도라면 의정 활동하면서 충분히 자기 존재감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상당히 좀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3번에 걸쳐서 대선, 지선과 보궐선거까지 연달아 3번을 지금 패한 그런 상황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한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민생이나 경제 문제보다는 좀 정치 보복이라든지 또는 인사 전횡이라든지 네. 이런, 그리고 이제 경찰 뭐 이렇게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30%대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그 국면에서 그 우리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의 풍부한 그 행정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정치를 하는 본령이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갖고 있는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 맞서서 선명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 그리고 유능한 민생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지금 뭐 그래픽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당내 비판 견제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김 전 실장님께서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뭐 국민의힘으로서 나쁠 거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이 의원 관련된 그런 수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수사는 수사대로 뭐 시스템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또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사법기관의 그 직무유기죠. 왜냐하면 워낙 제기된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을 정치보복한다는 그 주장을 하려면 대부분 그런 정도죠. 선대위와 선대위가 붙어서 후보들끼리 격한 싸움을 할 때는 대변인들이 고소고발전을 많이 합니다. 예. 대변인들이 그 성명전도 보내고 또 공방을 벌이면서 고소고발하면 일괄적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승패가 결론이 났으니 대변인들이 했던 고소고발전은 취하하기도 해요. 그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합의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나 이재명 후보한테 가 있는 사법리스크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성명전에 있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접수됐던 내용 중에 부패와 관련된 리스크예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뭐 백현동뿐만 아니라 뭐 성남 FC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뇌물이나 부패와 이 비리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전으로 관련돼서 이 어떤 정치보복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당한테 나쁠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사법 리스크를 저희들이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건 이제 사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네. 제일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의 한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대선에서 그 23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졌다고는 합니다만 예.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또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하고 향후에 또 대선 후보가 나온다면 그 표에서 줄면 줄었지 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 나쁠 게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약간 잠깐만 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남 FC 후원금 관련된 수사가 지금 4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3번이 있어서 다 무혐의 처리되고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난 건데 네. 또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정치보복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확장성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재밌는 게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예.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누굴 찍을 것이냐라고에 예.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50%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35%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 전 지역에서 이재명 의원이 50% 압도적으로 이긴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확장성은 충분하다. 그 여론조사는 저희가 개요랑 이런 걸 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어디서 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 맞는 그 통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표의 확장성의 한계가 아니라 이번 대선이 정말 진영 대 진영의 최대치로 붙은 아주 진짜 진검승부였는데 예.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정치 시사가지도 얼마 되지 않은 뭐 예. 정치적 우군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
지금 또 이제 대통령 된 이후에도 약간의 미숙함을 보인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를 상대로 졌다는 것은 최대치를 모아서도 졌다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 새로운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좀 저희로서 상대적으로 좀 쉬운 상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 다른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 측과 소통한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소통을 하셨습니까? 뭐 소통을 하고 있어도 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뭐 지금 나온 대로요. 그 처음에 징계가 결정된 다음에 자숙하고 무언의 어떤 자명을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했고 저도 그렇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잘 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라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윤리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윤리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징계 효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순순히 따르면서 남은 6개월 동안의 이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본인이 그동안 1년 동안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고 돌이켜볼 점 무엇인지를 지금 요모조모 따져보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방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 활동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SNS 활동도 이제 과거처럼 상대방을 특정화해서 막 싸우거나 여기저기 상대방을 막 쌈딱처럼 폭탄 터뜨려서 전선을 확대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었잖아요. 만약에 말 한번 잘못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SNS에 올려가지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올리는 SNS는 자명을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당원들과 민심을 듣고 경청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SNS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준석과는 다른 스타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게 조금 글쎄요, 이 대표 입장에선 반가울 만한 여론조사 한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로 나타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그래픽 먼저 띄워주시죠. 직무가 정지된 현직 당대표가 차기 당권 구도에서 우위를 점했거든요. 22.9%로 나오는데 이 비대위원님께서는 이 그래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활동을 안 하고 자명하고 자숙하니까 저렇게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있고 또 대통령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또 기존에 같이 경선했던 후보가 또 50대 30으로 이기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상대당이긴 하지만 그 징계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르게 의총을 열어서 당원 당규대로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이렇게 한 것을 의총에서 의결하고 이제 그 결의문까지 채택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수습한 거는 그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지금도 여전히 그 당내에서 그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뭐 조경태 의원 등은 조기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의 직무대행이 사실 저희 당도 그 이제 앞에 비대위가 6월 1일 날 총사퇴하면 저희가 이제 비대위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그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직무대행을 하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일만 해도 너무 많아서 그 당대표까지 직무대행을 하는 거는 무리다라고 해서 본인이 고사했거든요. 이게 당의 일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조계 전당대회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목소리들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이용호 의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라디오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퇴로를 열어줄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치력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퇴로를 만들어주고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장 핵심은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압박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정치적으로 어떤 출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지금 수습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 목소리는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의 실제 본심은 그 워딩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격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아마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거취라든지 아니면 당내 향후
이 6개월 동안의 이 직무대행 체제가 어떻게든 좀 정치적으로 퇴로를 만들어서 예. 출구를 전략을 짜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게 이제 조경태 의원이나 기타 몇몇 강성파 의원들의 전당대회 조기 개최하자는 주장과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예. 출구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봉합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였던 이준석 대표의 불복, 내지는 이준석 대표의 강렬한 저항은 없었습니다. 예. 다행이죠. 그리고 자맹 모드로 지금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또 왈왈왈 계속 소리를 내면서 조기 전당대로 해서 당을 완전히 리더십을 바꾸는 것으로 가는 것도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대표의 중재안에 따라서 수습이 돼가지고 일단 예. 전당대회 없이 6개월 동안 직무대행체로 가는 것을 일단 저는 잘 봉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구는 이미 저는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6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여전히 이제 국민들과 여론의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을 짓을 자초해서 정말 제대로 벌을 받을 만큼 받은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팽당한 것인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는 세력들이 정말 과도하게 정치적 기획을 한 게 아닌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각각의 여론들은 6개월 동안의 이준석 대표 행태, 그다음에 남은 변수는 이제 경찰의 수사가 남아 있죠. 그렇죠. 수사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나냐에 따라서 하나의 변수가 있을 것이고, 예. 세 번째로 이제 아마 대통령 지지도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이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저는 승패가 결론 나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퇴로를 열자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자는 이야기를 해석된다면 그건 저는 이용호 의원답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사퇴할 생각이 또 전혀 없고 예. 또 제 개인적으로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정말 숙고하면서 자성하면서 6개월 뒤에 여론이 어디로 갈지를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큰 틀에서 이 대표의 어떤 의사라든지 경찰 수사 결과 이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도 체제를 두고 지금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간의 어떤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잖아요. 아마 지금쯤 점심을 같이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불화설에 대해서 두 사람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걸까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 민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 위기에 민생 위기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까지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집권 여당에서 이른바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 뭐 불화가 있느니 없느니, 당대표를 누가 나가니, 누구를 미느니,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기사가 되는 게 저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민망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예. 만약에 권성동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불화가 있든 없든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크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기자분들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사거리가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면, 그리고 윤핵관의 가장 핵심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면 저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임기 5년 동안 어떤 국정의 비전과 어떤 정책적 노력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게 낫지, 불화가 있는지 없는지 갖고 싸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볼썽스럽다고 봐야 됩니다. 기자들도 관심 있지만 민주당도 관심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저 둘이 상당히 이제 호영호재하는 친한 친구라는 얘기들을 서로 같이 이렇게 하던데, 뭐 정치라는 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의견이 서로 틀리면 갈등 관계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조기 전대를 요구하는 세력과, 그리고 이제 직무대행을 가져가야 된다는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사실 봐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그 안철수 의원하고 그 친윤이라고 하죠. 윤핵관이라고 하죠. 윤핵관들과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준석 전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와는 사이가 계속 갈등 관계였었잖아요.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장제원과 안철수 등은 그 조기 전대를 통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좀 재편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당원 당규에 정해진 공적인 기능들은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같은 이제
친한 윤회관이지만 그런 관점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점은 작지만 대단히 큰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투쟁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그 계속해서 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근식 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여론들이 어떻게 흘러나갈 것이냐. 네. 그리고 또 그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이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회동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이 소식은 또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바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원구성 협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과방위 쟁탈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여야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근까지 3년간 MBC,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 불공정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그 사례가 MBC는 405건, KBS는 365건에 이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폐지 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받았고 MBC 메인 뉴스 시청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올 만큼 국민의 애매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과연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언론방송과의 일전을 경고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과 취재 거부는 대선 당시 언론노조를 민주당 전위대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일치합니다. 언론 플레이의 거짓 발언, 언론 겁박까지 집권 여당의 태도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먼저 위원님, 앞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론 노조에 대한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과거에 그 공영방송들을 그 정부가 이렇게 좀 개입하고 이렇게 관여했던 그 사례들을 보면 그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방문진이라고 하죠. 그 이사들의 구성이라든지 또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경영진을 통해서 언론 장악을, 방송 장악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그 노조에서 언론 노조에서 KBS나 MBC 같은 노조에서 그런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노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되게 중시해서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자분들이 다 조합원 아닙니까? 기자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취재하고 하는 것들을 저렇게 다 몰아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작년 그 12월 말에 언론개혁법 관련해서도 언론노조가 반대해서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 취해갖고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부적절한 발언이고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사랑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부적절하죠. 원내대표 입에서 저렇게 양대 방송사와 직접적인 싸움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적한 내용들, 당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 항상 정권 친화적인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또 정권의 우호적인 사장이 임명되면서 그 입맛에 맞게 방송의 논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사례 모니터링 결과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거하고 그것을 근데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리고 정치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불공정과 공정의 영역들은 국민들이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MBC 같은 경우 시청률이 바닥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몇 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노조에 의해서 장악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을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BS 안에서는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노조 간에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노조와 비노조 사이의 의견이 다르고요. 또 파업 참가자와 파업 참여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 그 자체 내부의 각 언론사
공동체 안에서의 스스로의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는 그 공동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네. 법에 의해서 그 공영방송이나 정부가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그 방송사에 대해서는 이사와 사장 임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름에 많이 찾게 되는 냉면집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재료 가격은 오르는데 음식값은 쉽사리 올릴 수 없어서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초구 냉면 전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 때문에 냉면집도 타격이 있다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냉면 전문점은 점심시간 손님 맞이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씩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평양냉면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뭐 모밀가루, 야채, 쌀 뭐 다 올랐죠. 소비자들이 부담스럽죠. 냉면철이라 지금 장사는 좀 되고 있는데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면 좀 매출이 급감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면을 만드는 데 쓰는 메밀의 경우 원래 한 포에 7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11만 원까지 올랐고요. 한 상자에 3만 원 정도 하던 오이는 이제 8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냉면 가게도 취재해봤는데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메밀과 오이 가격 상승이 크게 느껴진다는 의견은 같았고요. 무김치에 들어가는 무의 경우 장마 영향으로 가격이 2배, 곁들여 먹는 겨자 가격은 7배 상승하는 등 모든 것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식업의 경우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여름 성수기가 맞물려 매출이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시원해지고 나면 오르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할 텐데 손님 발길이 끊길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냉면 전문점에서 YTN 김철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만에 33% 넘게 오르며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수입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달보다 0.5% 상승해 또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광산품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6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무역 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5.2% 증가한 57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20개월 연속 증가 추세이자 16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입니다. 반면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적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리스크는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B2 청년 구제 방안이 일부 상실감을 불러오거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인 조치가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더 기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과거 조국 사건 수사처럼 억측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수사에 대통령실의 의도가 작동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원하는 게 아닌가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조국 사건 수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억측, 그다음에 예단, 이 예단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고 그 프레임 하에서 수사부터 들어가는 거죠. 압수수색부터.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과 아니더라도 다른 건까지 계속해서 파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의 의도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당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기보다 방송 장악, 경찰 장악이란 정부 주문에만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부분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졌지만 국민의힘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집착으로 최종 타결에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방송 장악 시도가 협상의 발목을 잡는 거라며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언론과 방송 일전을 경고하는 자리인지 헷갈린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맡으려는 게 방송 장악 의도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을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양심불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에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리한 편파 보도는 눈 감고 불리한 뉴스에는 가짜 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려던 게 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그런 일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한 데 대해 동의하냐고 묻자 원내대표 말씀인 만큼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주 연속으로 하락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2%로 일주일 전보다 5%포인트 내린 걸로 집계됐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둘째 주 53%로 최고를 찍었던 긍정평가는 5주 연속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33%에서 53%로 크게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철옹성으로 불리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마저 수억 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역시 급락세인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 강남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진 최근까지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으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용면적 157제곱미터가 3억 원 떨어진 55억 원에 팔렸습니다. 급매물은 최고가에서 8억 원 낮은 50억 원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호가를 계속 올리는 타이밍은 좀 지난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가 그렇다 보면 영향을 받겠죠.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강남구의 랜드마크 단지 가운데 하나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하락세입니다. 전용면적 164제곱미터가 지난달 43억 5천만 원에 팔렸지만 최근 1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도 최고가 23억 원에 비해 1억 6천만 원 떨어진 2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물가 압력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외곽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상급지인 강남권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 급감으로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경기도 의왕시와 안양, 화성, 과천 등
GTX 호재로 급등했던 수도권도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강남 요지의 대장주 아파트마저 급매물이 출시되고 기준금리마저 급등함으로써 앞으로 주택시장은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의 정비사업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원자재값 상승분을 포함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택지 가산비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또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기준을 기존 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늘리고 레미콘이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이면 정기 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황모 기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망언에 항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전파 가능성이 큰 방송을 촬영하며 인터뷰를 강요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해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을 틈타 나라 밖으로 도망갔던 고타바야 스리랑카 대통령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로써 20년 가까이 국가 권력을 휘둘렀던 라자팍사 가문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완전히 물러나게 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사임을 약속해놓고 몰디브에 이어 싱가포르로 도망갔던 고타바야 대통령이 결국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빚 5조 원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뒤 전력과 식량, 의료난 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은 지 석 달 만입니다. The whole country will celebrate today because it's a big victory. Actually, this Rajapaksa corrupted family, we never thought we will get this country free from them. 지난 2019년 형에 이어 대통령에 오른 고타바야는 과도한 감세와 비효율적인 농업 정책 등으로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정부 공사 계약 때마다 수수료 10%를 챙겨 미스터 10%란 별명이 붙은 동생이 재무부 장관을 맡을 정도로 일가 비리도 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업이 무너지고 대중국 부채가 쌓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There is also some sense of frustration and anxiety in knowing that he is being replaced with someone who is equally problematic. 최고 권력을 몰아낸 스리랑카는 한동안 이중고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지도층의 부재와 경제난 타계입니다. 종교와 민족이 다양해 권력 투쟁 과정에서 사분 오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리랑카 의회는 오는 20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차기 지도체제 등을 놓고 갈등설이 불거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조금 전 오찬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8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신장 우무르치를 방문해 육상교통, 물류 중심지 등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유럽을 잇는 1대1로의 진전 속에 신장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중심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이번 신장 방문은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신장에 원자재나 노동력이 투입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이 발효한 뒤에 나온 행보입니다. 후기 인상파의 거장인 빈센트 반 고흐의 초창기 자화상이 발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14일 영국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한 반 고흐의 1885년작 농부 여인의 초상 뒷면에서 반 고흐의 자화상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판지 밑에 감춰진 자화상의 존재는 엑스레이로 확인됐습니다. 반 고흐는 자신의 자화상 위에 판지를 접착한 뒤 뒷면에 농부 여인의 상반신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 방송은 현지 시각 14일, 지난 7일에서 10일 미국의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체 응답의 36%로 자체 조사의 최저치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 역시 30%로 가장 낮았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면을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방송을 좌지우지한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죠. 기자와도 작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장악할 방법이 없죠. 지금 우리 지금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아이 참. 우리가 이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민주노총이 장악한 KBS와 MBC를 가지고 민주노총이 방송을 장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개인들을 내가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구시죠? 어디죠? KBS 김경수입니다. 마스크 쓰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KB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BS가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당의 출마 불허 결정에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 얘기했죠. 뭐 어쨌든 충분히 왜 당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도 이제 다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도전을 중단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해 드리겠지만 당은 그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아마 이제 정신 전쯤거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접수 자체는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참 난처하네요. 그때 접수하러 오신 분을 또 어떻게 그 방법까지는 제가 잘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지만 현직 의원을 대동하지 않으면 국회 경내 기자회견이 불가능해 정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랐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3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와 함께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또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여전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한 내륙에는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밤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많은 곳에는 최고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복인 내일과 제헌절인 모레에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여기에 곳곳에서 오종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